K장녀, K장남은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흔적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남, 장녀들이 옛날처럼 무겁게 뭘 하지도 않고요. 마음만 무겁지 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질적 책임을 져야만 했었던 장남, 장녀들, 모든 유산도 그들에게 다 몰빵이 되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K장녀, K장남은 다 흔적기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YS 정부 이후로 유산도 다 n분의 1로 받아요. n분의 1로 받고 사실 뭐 기업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n분의 1이 정석이거든요. 가족들도 이제는 다 n분의 1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사랑받고 덜 사랑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랑은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예요. 정량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다루는데 보통 집안 내에서 질적인 측면을 따지면 나중에 보면 양적인 측면도 거기도 따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가 받는 것이고 내 부모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내 가족으로서 함께 가져가야 될 총양이 있고 그 양 중에 내가 가져와야 될 양 그 중에서도 해야 될 역할의 양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 사랑도 많이 받죠. 말 잘 듣는 애들 알랑방구 잘 끼고 부모 옆에 가서 딸랑딸랑 뭐 또 심지어 태어날 때 이쁘게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복도 많아. 뭐 어떻게 해요? 태어나길 그렇게 이쁘게 태어났는데 사람은 원래 이쁜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본능적 호감을 갖게 돼요. 제가 얼굴이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내 역할은 좀 다를 수 있다. 내 부모가 나에게 주어주는 역할도 있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내 가족 내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역할만큼은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장남은 평생, 또 장녀는, 첫째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폐위된 왕위라고. 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무도 없어서 사랑을 듬뿍 받았어. 근데 바로 줄줄이 사탕으로 누군가 태어나. 내 왕좌의 이런 권력이나 사랑을 받았던 것들이 점점 어린 것들에게 막 딸려 들어가면서 나라는 사람은 책임만 남고 사랑을 못 받는 것 같단 말이에요. 폐위된 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막 뭉개져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못하게 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가족에 대한 당위, 가족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의 가족의 신념처럼 자리 잡은 거, 이걸 우리가 가족 신화라고 부를 텐데, 가족은 무조건 돌봐야지, 가족이라면 무조건 말 들어야지, 뭐 이런 거 있죠. 가족이라면 무조건 돌봐야지, 이게 다 가족 신화인 겁니다. 뭐 가족이라고 다 돌보나요? 가족이라고 다 희생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일정 부분 그렇게 해주면 땡큐인 거죠. 그런데 이걸 너무 마치 평생의 과업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보통 보면 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집에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인 거고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가스라이팅처럼 삶의 어떤 독립을 선택하는 게 큰 잘못인 것처럼 죄책감까지 심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게 되게 가스라이팅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가스라이팅을 해서 누가 이익을 얻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익을 보는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의 건강과 행복과 복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런 신념까지 좌지우지하면서 실질적인 이 머리에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인데, 부모라고 해서 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의 건강과 행복과 복리를 위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한다면 이거는 가스라이팅이 아니죠. 이게 까딱하면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 아이에 대한 행복과 복리와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지 라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결국 보면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붙잡고 쥐어짜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용기라고 하는 건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주어진 환경 혹은 내가 늘 익숙했던 환경에서 문을 열고 차갑디 차가운 광야로 혼자 발을 내디딜 그 움직임, 그 마음가짐, 이런 것들 아울러서 제가 용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집에서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이런 가족과 관련된 너무 강력한 신화 속에서 우리에게 마치 이것만이 당위인 것처럼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가 교육은 괜히 받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 판단을 위한 나만의 생각의 과정, 그 틀을 갖추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내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 보니까 우리 집처럼 사는 집 없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집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 심지어 내가 이런저런 공부도 저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삶을 보니까 우리 집이 약간 좀 뭐랄까 일그러져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일그러져 있는 이 가족을 펴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이미 오랫동안 일그러진 상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조형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거푸집이 있으면 그 모양대로 사람 나오잖아요. 근데 인생은 거푸집이 아니에요. 가정은 거푸집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그 모양으로 살아요. 애들 놀이던데, 놀이감인데 막 슬라임 보면 여기에 넣으면 요 모양이 되잖아요. 또 다른 데 가면 다른 모양이 되죠. 인생은 슬라임이에요. 내가 내 집에 있을 때는 요 모양, 내 집의 모양, 이 집의 구조만큼 고만한 모양으로 딱 살지만 내가 다른 곳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른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내가 우리 집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 심각하고 때로는 나의 삶의 이런 독립성과 방향성을 완전히 옥죄면서 어쩌면 부모의 이익과 욕심에 따라 가지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런 환경 속에 있다면 집을 나오셔야 돼요. 집을 나오셔야 됩니다.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 나올 수가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혹시 우리가 이 책을 미성년자들이 또 장면을 미성년자들이 본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괜찮고 가족센터도 괜찮고 학교에도 다 상담사들이 다 상주하고 있어요. 가셔서 다 무료 상담이에요. 청소년들. 그럼 가서 상담 받으시면 돼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적절한가? 내 삶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 3의 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구조에 대한 꿈을 좀 꾸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제 분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생에 다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제가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개의 과제가 있는데 그게 보통은 한 개인의 발달 단계에 따라 가지고 인생과업이라는 걸 보통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생을 쭉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여러 인터뷰를 해본 다음에 보니까 인생이 한 8단계 정도로 나누어진대요. 8단계 중에 이를테면 0에서 1세 이런 영아기, 그 다음에 이제 2에서 3세 유아기, 그 다음에 이제 학령정기라 해서 우리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성인기를 쭉 살아가. 이런 단계들을 쭉 펼쳐놓고 보니까 한 크게는 8단계 정도. 왜냐면 이제 성인 초기도 있고 성인 중기도 있고 성인 후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한 8단계가 되더래요. 근데 그 8단계마다 이렇게 사람들 인터뷰하고 이렇게 봤더니 인생의 각 그 시점마다 해야 될 과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과제가 0에서 1세 때는 인생의 신뢰감이라는 걸 확보를 해야 된대요. 엄마 아버지가 도와줘야죠. 좋은 엄마 아버지가 때 되면 딱 젖 먹여주고 밥 먹여주고 재워줄 때 재워주고 기저귀 축축하면 갈아주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믿을만 할 때에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도 이렇게 믿을만 할 거야. 이런 신념이 생겨요. 이제 신뢰감이라고 불러요. 부모가 해줘야 될 역할을 우리가 이제 보육자다. 아이들의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도움이에요. 인생 도우미. 부모는 도움이에요. 아이들에게 이들의 인생 주체가 아니고 옆에서 돕는 서포터들이거든요. 두 번째 애가 조금 커가지고 이제 자아가 싹트기 시작하면 내가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일명 자율감이라는 게 막 생겨나요. 이런 거 저런 거 막 시도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데 이렇게 이 아이가 실수하더라도 이거저거 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심정적 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양육자라고 불러요. 이때 얘네들은 잘 못하더라도 자꾸 해보도록 이렇게 자율감을 확보해야 이게 인생 과제구나. 애가 유치원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때 얘네들이 주도성이라는 걸 가져야 된대요. 주도성이라는 게 뭐냐면 부모들의 역할이 이때 훈육자거든요. 세상 속에 나가서 놀이터에 이렇게 나가서 규칙을 배우는 세상, 규칙을 배우는 시기에 유치원 가서도 어린이집 가서도 가서 규칙을 배워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경계, 울타리, 말뚝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규칙은 이렇게 세우는 거야, 말뚝은 이렇게 박는 거야, 딱 해가지고 내가 놀이터에 딱 나가. 야, 너 줄 서, 너 미끄럼틀 위에서 오른쪽 서, 왼쪽 서 이렇게 일종의 규칙을 만들고 이걸 유지하는 걸 내가 집에서 배운 대로 나가서 시행해 보는 시기예요. 내가 리더십이라는 걸 가져보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딱 해서 얘가 한 번이라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으면 얘는 이 숙제, 인생 숙제를 한 거예요. 너무 절망하지 말게 7세 이전에 성격은 다 결정됩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걸 결정론이라고 부르는데 에릭슨은 말이에요. 수정론을 얘기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공간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이, 이거 모든 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때 인생 숙제 못하더라도 나중에라도 그 숙제하면 괜찮아요. 그렇게 좋은 또 한 번의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갖고 이거저거 해볼 또 기회를 갖고 신뢰감을 갖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내가 어떤 선생님 만나고 스님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신부님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인생의 멘토 만나면 어떻게 그때 가서도 신뢰감 확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져요. 저는 그래서 에릭슨 엄청 좋아요. 그렇게 인생 숙제가 유치원 때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가잖아요. 얘네도 근면감이라는 인생 숙제가 있대요. 내가 어떤 목표를 딱 정해. 사실 이건 자율감이 있어야 정하는 거잖아요. 딱 정해. 그러면 그 목표에 내가 알아서 도달해 본 적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도달해 본 적이 있으면
얘는 근면감을 획득한 거예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수미양가 뭐 ABCD 이런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수행해 본 적이 있다면, 도달해 본 적이 있다면, 성취해 본 적이 있다면 얘는 근면감을 가지고 있는 애야. 그런데 그 옆에서 야 잘한다 파이팅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응원해주고 막 이렇게 했더니 목표도 더 잘 세우고 거기에 도달도 더 잘하더라. 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격려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이때 뭐 애들 흔히 사춘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춘기 시절에 딱 가면은 또 인생의 숙제가 정체감이라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를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 실험도 막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부모의 소나기에서 좀 자주 벗어나면서 자기의 새로운 사회적인 역할들을 수행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이 이 나이 먹고 나라는 사람들의 친구들이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역사적인 나하고 사회적인 나 여기 만나는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이제 알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가고 부모가 정해준 정체성을 벗어나 자기가 선택한 새로운 정체를 찾아가는 첫 번째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랬다가 이제 청년기로 넘어가 보면 그때는 친밀감이라는 숙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랑도 하고 또 새로운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사회적 친밀감을 그때 형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중년기가 넘어가면 때 생산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산감. 아래로는 자식들, 후배들도 길러내고 위로는 이제 부모들 여전히 부양하면서 끊임없이 나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쭉 계속적인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안쪽으로는 성숙성이라는 걸 안쪽에서 쭉 키워나가면서 어른됨이라는 가치를 자기 안쪽에다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노년이 딱 되면은 통합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통합감이라는 게 뭐냐면 다 알아, 다 통합해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지난 세월 살펴보니까 잘못한 것도 많아, 실수도 많아.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뭐 그렇게 살았던 적도 있고 못한 것도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 최선을 다했어. 누가 생각할 때는 잘못 산 삶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도 내 나름대로 그래도 난 최선을 다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만하면 괜찮아. 과거의 삶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현재에서도 보람을 찾는 거 이거 우리가 통합성이라고 불러요. 이 통합성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지난 거는 한숨이요 남은 것은 주름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생이 결국은 8단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여러 학자들마다 단계를 구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각각의 인생에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수행 과업 있고 그 과제를 잘 수행하면 좋은데 우리가 부모들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청소년기 갈 때까지는 얘네들이 인생 과제를 잘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요 청소년기까지 얘가 생애 과업을 잘 하나 못하나 요걸 보면 남은 생애가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예측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측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막 예측이 안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나머지 생애가 예측이 된다는 얘기는 안정적으로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건 친밀감도 갖고 동시에 독립성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서의 멤버십도 가지고 있지만 나라는 사람의 독자성과 개별성을 가지고 뻗어나갈 준비를 쫙 또 해주고 그렇게 또 뻗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의 역할도 있고 개인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부모가 다 탓할 것도 없고 형제의 영향도 다 받아가면서 친구의 영향도 받아가면서 사회적 과업도 해내가면서 그렇게 자기 일 하는데 이거는 개인 과제예요. 개인 과제가 있는데 가족 공동 과제도 있어요. 인생이 개별 과제도 있고 공동 과제도 있는 거거든요. 개별 과제라고 하는 건 인생의 8단계가 있어서 각각의 단계, 신뢰감이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주도성이라든지 근면감이라든지 정체감이라든지 또 친밀감이라든지 생산감이라든지 통합감이라든지 이렇게 다 가져가겠죠. 가족 공동 과업도 있어요. 가족 공동 과업은 우리 가족이 공동으로 반드시 함께 해나가고 풀어야 될 인생에 함께할 공동 숙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을 돌보는 일, 아플 때 도와준다든지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들 중에 보면 부모는 부모 역할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역할이 있는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은 선명해요. 아이들을 독립적인 민주적인 시민으로 키워내는 거,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해가지고 정서적으로도 사랑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부모의 과업들이에요. 해야 될 부모 역할. 자식들 역할은 좀 달라요. 부모를 뭐 사랑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우리가 형제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아들러 이야기가 한참 나오면서 출생 순서에 관련된 얘기 이제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장남은 장남, 뭐 둘째는 둘째, 셋째는 셋째, 넷째는 넷째 각각 자기 역할을 하면서 첫째와 막내가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겠죠. 나이 차이도 있고 각각 정서적으로 본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다 다르니까 20세기에는 사실상 이 장남 장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역할이 부여가 됐었어요. 공동 과제를 할 때 과제 팀장이야. 이 과제가 잘못되면 남은 생에 막 책임을 져야
져야 됐어요. K장녀, K장남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K장녀, K장남은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흔적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남, 장녀들이 옛날처럼 무겁게 뭘 하지도 않고요. 마음만 무겁지 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질적 책임을 져야만 했었던 장남, 장녀들 모든 유산도 그들에게 다 몰빵이 되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K장녀, K장남은 다 흔적기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YS 정부 이후로 유산도 다 n분의 1로 받아요. n분의 1로 받고 사실 뭐 기업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n분의 1이 정석이거든요. 가족들도 이제는 다 n분의 1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사랑받고 덜 사랑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랑은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예요. 정량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다루는데 보통 집안 내에서 질적인 측면을 따지면 나중에 보면 양적인 측면도 거기도 따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가 받는 것이고 내 부모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내 가족으로서 함께 가져가야 될 총 양이 있고 그 양 중에 내가 가져와야 될 양 그 중에서도 해야 될 역할의 양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 사랑도 많이 받죠. 말 잘 듣는 애들 알랑방구 잘 끼고 부모 옆에 가지고 딸랑딸랑 뭐 또 심지어 태어날 때 이쁘게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복도 많아. 뭐 어떻게 해요? 태어나길 그렇게 이쁘게 태어났는데 사람은 원래 이쁜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본능적 호감을 갖게 돼요. 제가 얼굴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내 역할은 좀 다를 수 있다. 내 부모가 나에게 주어주는 역할도 있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내 가족 내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역할만큼은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장남은 평생 또 장녀는 첫째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폐위된 왕위라고 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무도 없어서 사랑을 듬뿍 받았어. 근데 바로 줄줄이 사탕으로 누군가 태어나 내 왕좌의 이런 권력이나 사랑을 받았던 것들이 점점 어린 것들에게 막 딸려 들어가면서 나라는 사람은 책임만 남고 사랑을 못 받는 것 같단 말이에요. 폐위된 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실제 내가 맞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평생 내가 제일 먼저 오랫동안 살았고 태어나서 해야 될 역할 동생들도 보고 해야 됐으니까 받아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이미 나는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 보면 제일 게으르고요. 움직이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래서 부모들이 볼 때는 가장 든든해야 되는데 제일 속 터지는 애가 보통 그렇기는 해요. 맞이긴 해요. 근데 또 둘째가 있어요. 둘째는 뭐냐면 늘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내 형, 누나가 있어서 나의 언니, 오빠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남은 잉여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 심리도 강하고 이 경쟁 심리가 또 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언니나 누나, 형, 오빠를 이기는 거. 1차 목표가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크질 못해요. 근데 요걸 뛰어넘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아주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엄청 싹싹해요. 싹싹하기 때문에 잘 돼요, 둘째들은. 웬만해서는 뭐 매 맞고 크는 경우는 없는데 반골 성향이 잘 발달한 애들은 둘째들로 살아가면서 매 많이 맞고 살아가는 애들도 많이 있고 또 첫째에게 늘 자기는 뺏긴다는 생각 때문에 그 반발했다가 그냥 욕을 바가지로 먹고 마치 반항아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둘째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사회생활을 잘합니다. 셋째, 넷째, 막내들도 사랑 듬뿍 받고 잘하죠. 또 응석바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각각의 역할들이 다 뭐냐면 가족 내에서의 역할이에요. 가족 밖을 나가면 맞이가 밖에 나가도 맞이에요? 아니에요. 둘째가 밖에 나가다고 둘째입니까? 그냥 한 개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맞이의 습성이 좀 남아있고 둘째의 특성이 좀 남아있고 막내의 모습이 좀 남아있는 거죠. 사용 해석을 하다 보면 다 희석돼요. 나를 막내로 받아줘야 막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페르소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페르소나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사회적인 마스크예요. 사회적인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있는 거라 수많은 마스크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떻게 내가 집에서는 응석바지 역할을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리더 역할을 딱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나는 사회적인 마스크를 쓰고 그 역할을 하고 우리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소매니 그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가족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 공동의 역할들 이를테면 장남으로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둘째로서 함께 형의 협업을 해야 된다든지 막내로서 재롱둥이 역할을 해야 되든지 이런 역할들은 뭐냐면 가족 내에서 나에게 주어진 공동과업 중에 일부를 내가 그 프로젝트에서 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굿 프로젝트면 나에게 이게 선한 결과가 오는 거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형편없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낸 부모들이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프로젝트에서 형편없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형편없는 역할 때문에 나중에 또 다른 사회적 프로젝트를 할 때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30%밖에 안 돼요.
나중에 또 다른 역할을 할 때 또 다른 그렇게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두 개의 프로젝트가 있다. 하나 가족 프로젝트가 있고 또 하나 내 개인 프로젝트가 있다. 가족 프로젝트에서는 주어진 역할을 하는 거고 개인 프로젝트에서는 내 인생에 주어진 생애 과업들을 만들어 가면서 내가 어렸을 때 그 과업 충분히 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라도 내가 교육을 통해 또 좋은 사람들 만나서 내가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과업들 해가면서 나의 성장 과정에 필요한 역할들을 다 해내는 것이다. 우리는 다 가족과 함께 그러나 따로 이렇게 따로 또같이라고 하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이런 일종의 필요할 때마다 함께 협업하는 자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